자, 안녕하십니까. 자, 117회 전기안전 기술사 1차 필기 시험 풀이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설명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푸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지 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뭐 점수를 얻는다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라면 정확한 정답이 나오지만 주관식은 본인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자 의견하고 그 채점자 의견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 풀이하는 내용은 그냥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117회는 원래 그 안전하고 전기 부분이 한 3대 7 정도 비율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전 분야가 조금 감소하고 전기 분야가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기 분야 쪽에 한 87%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안전 위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시험이 그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앞으로 기술사 답안 쓰는 방향도 지금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법이나 기준에 관련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답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물론 이제 어거지로 맞추자 그러면 한 22% 정도는 그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하고 판단 기준을 잘 모르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답안 쓰는 방법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분야가 한 13% 나왔고요. 지난번에 그 공단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 기준을 발표한 게 있는데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출제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안전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송배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그래야 그 점수 없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거 보면 이번 117회는 이제 87대 13회예요. 그래서 전기 분야가 많았었고 그리고 그 작년 114회 때는 전기 분야 94% 거의 뭐 전기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전기가 70, 안전이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8대 2 정도 수준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 분야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감이 좀 있고 지난 뭐 110회나 111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 부분이 뭐 30% 이상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추세가 안전이 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교시부터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맞다 안 맞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그냥 쓸 거냐 그리고 이게 그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제3자한테 어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1교시 첫 번째 문제는 재예방 4원칙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인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뭐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 원칙, 대책 선제 원칙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중에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방 가능 원칙은 포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포엠. 그 이 말 속에는 그리고 손실 우연의 법 원칙은 1대 29대 300. 한 번에 중상
재해가 발생되려면 29번의 경상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사고는 아니지만 300번 정도의 아차 사고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원인 계기 원칙은 직접적인 거와 간접적인 거, 그리고 대책 선정의 원칙은 바로 이제 그 하베이의 3위에 대한 원칙. 이게 이제 이 내용 속에는 같이 들어가서 작성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답안 구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접지와 비유효접지를 비교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일단 유효접지가 접지 개수에 대한 값이 0.75, 75% 이하가 됐을 때는 유효접지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비유효접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접지의 의미는 우리가 정상 리액턴스 분의 영상 저항, 그리고 정상 리액턴스 분의 영상 리액턴스에 대한 이 값이, 얘는 0에서 1, 얘가 0에서 3, 두 개에 대한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유효접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유효접지의 구간이죠. 그래서 요 숫자가 여기 범위 내에, 그리고 요 값이죠. 정상 리액턴스와 영상 저항 성분이 0에서 1, 그게 반드시 마주친 이 지점에서 나왔을 때가 이제 유효접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비유효접지는 이 밖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접지의 특징은 뭐 이상전압이 낮고, 그리고 변압기 단절연 가능하고, 단절연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좀 그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 계정기가 신속하게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효접지는 접지 개수가 75% 이상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일선 그 선간연합분의 대지전이 상승이 75% 초과하는 경우로 이제 비유효접지를 하는데, 주로 이제 비접지 방식이나 저항, 고저항 저항 방식이 비유효접지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락사고 발생 시에 그 시간에 따른 고장 전류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락사고를 볼 거냐, 아니면 회전기에 대한 단락사고를 볼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출제자하고 채점자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 이거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는 지락과 이제 단락이 있는데, 뭐 일선 지락, 이선 지락, 그리고 이제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상 단락, 삼상 단락에 대한 고장 전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단락석의 고장 전류 흐름 보면, 초기 과도 전류, 고장 발생해서 0.5 사이클 되는 시점, 그리고 과도 전류, 이제 3에서 5 사이클 되는, 그리고 정상 상태 5 사이클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호 계정기 설정할 때 초기 과도 전류를 이제 순시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정상 상태를 한시 설정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저희 연구반에서 이 문제를 하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퀀스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아마 이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투입과 트립 중에, 개방과 트립 중에 무조건 트립이 우선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시퀀스 구성할 때. 그래서 그 우리가 펌핑이라 하면 개방과 투입 신호를 주게 되면, 같이 주게 되면 계속 온오프 온오프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안티 펌핑이죠. 그리고 트리플이 뭐냐면, 내가 그 투입을 지시했는데 만약에 트립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투입은 안 돼요. 그리고 재차 투입하고 싶으면 트립 신호에 대한 걸 갖다가 해제한 다음에 해야 비로소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단기가 트립이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면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용한 게 이제 트리플에 대한 시퀀스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안전 쪽에서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기 안전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차단기에 대한 시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문제는 개방보다는, 그러니까 투입보다는 개방이 우선이다, 트립이 우선이다, 이런 그 시퀀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문제풀이 보시면 그 시퀀스 기본 회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걸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작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그 돌입 전류의 발생 원인 및 대책인데, 그 원인 및 대책이 나오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원인도 없고 원인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술 시험을 준비하실 때 원인을 물어본다거나 대책을 물어본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원인 조사했겠죠. 원인 조사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렇게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다고 해서 원인 대책만 딱 쓰게 되면요, 사실은 좀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돌입 전류가 발생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원인을 조사한 건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풀어가셔야 그 제3자, 채점자가 딱 봤을 때 뭔가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 돌입 전류는 무바 상태에서 전전압을 투입했을 때 그 변압기에 그 잔류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투입 전류가 전격 전류의 거의 뭐 최대 10배까지 흐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시간도 한 0.1에서 60초 정도 지속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입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인가되는 전압에 대한 위상이 제로되거나 아니면 잔류 자속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철심 또는 저압 측에서 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은 뭐냐면, 투입을 하다 보니까 계전기가 오동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휴즈, 특히 이제 COS나 파워 퓨즈가 투입할 때 그 용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우선 비율 차정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 돌입 전류로 인한 그 오동작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도 저하식, 고조파 억제식, 비대칭 저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OCR, 뭐 ASS, MCCB 이 등으로 해서 그 여자 돌입 전류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문제점을 거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 분석할 때도 문제점이었으면 조사할 이유가 없죠. 그 원인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 원인, 대책은 하나의 그냥 그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10점이 됐든 25점이 됐든 하나로 구성을 하는 게 그 답안 작성을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이제 변성하는 경우에 변압기 1차, 2차 원선의 혼척 방지를 위한 대책은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25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척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극에 그 방전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피레기를 고압 선로에 모선 각상에 설치한다. 그리고 이 장치의 접지는 당연히 뭐 고압이다 보니까 일종 접지를 해라. 이게 이제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출제하시는 분이 그 판단 기준을 보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됐을 때 혼척 방지판에 대한 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나와 있는 혼척 방지에 대한 대책은 일반적인 교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판단 기준 25조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 역섬락, 역플래시오버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대책이죠. 그래서 역섬락은 직접 낙뢰를 맞는 게 아니고 그 철탑으로부터 선로축으로 거꾸로 섬력이 발생하는 걸 역섬락, 백플래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섬락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방지 대책은 철탑의 탑값 접지 저항 값을 낮은 값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킹온, 요즘은 이제 피레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 하부에 차폐선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가공지선을 한 조가 아닌 다조화해서 역섬락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하는 이런 대책을 들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전기안전기술사 8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 84회 때 1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전력계통 안정화 향상 대책은 혹시 116회 때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6회 25점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도에 대한 종류는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위상 안정도 향상 대책,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6회 때 그 3교시 세 번째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뭐 전격의 위험인데 이거 뭐 다 쓰셨겠죠. 뭐 전격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그 원인으로서는 뭐 직접 충전부에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누전기기에 외함에 접촉했다거나, 그리고 송전선 하부에서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에 대한 감전, 그리고 이제 낙뢰 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격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전격에 대한 결정 할 수 있는 요인은 당연히 뭐 전류에 대한 크기, 뭐 통전 경로, 인체 감전 조건, 뭐 주위 환경, 이렇게 이제 위험 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른 대책도 간단하게 서술을 해 주셔야 그 괜찮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 인자가 했다고 해서 위험 인자만 딱 쓰게 되면 사실은 좀 뭔가 좀 부족하죠. 위험 인자를 알았으니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점, 원인, 대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 채점자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게 되면 이게 뭔가 모르게 전체를 보지 않는다. 그냥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만 본다. 시야가 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답안은 넓게 좀 보고 작성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IP 보호 등급에 대한 사항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 몇 해 전에 이제 이 IP 보호 등급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로 구분해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세 번은 아니고 두 개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그죠, 분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방수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기호에 따라서 보면 그 분진에 대한 등급은 0부터 6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이 가장 기밀한 상태입니다. 6이. 그리고 이 방수에 관련된 거는 0부터 8까지 있는데 8등급이 가장 우수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보자면 IP68이면 완전 기밀 상태예요. 먼지도 안 들어가고 완전 수정 상태에서 물도 침투 안 합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그 항공기의 블랙박스예요. 이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전기 설비 보자면 그 부스닥트 같은 경우에
도체가 알루미늄이고 외부 프레임이 철 같은 경우는 IP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IP42 정도. 그리고 도체도 알루미늄, 프레임도 알루미늄이면 얘는 IP가 한 5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에 대한 등급이 뭐 그 첫 단계 분진 0에서 6, 그리고 두 번째가 방수에 관련된 거 0에서 8.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기호에 대한 예를 넣고 이제 이 등급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 이 정도는 표현해 주셔야 그래야 IP 등급에 대한 내용도 알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안다라는 걸 채점자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방수에 관련된 거라면 뭐 IP 땡땡 0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는 0 같은 경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8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방수 상태다. 수중에서도 물이 침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하는 거지. 여기 보면 각각에 대한 보호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요. 뭐 물을 몇 도 각도에서 몇 개 입자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저희가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IP에 대한 기준이 뭐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한더라.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이제 이 의미는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 번째가 안 나와서 이게 항상 그런 거거든요. IP도 00까지는 좋은데 얘가 딱 나오면 여기서 사실 이 문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건 알겠는데 요게 판단 안 쓰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제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또 이렇게 3개 나왔었고 얘는 인체에 관련된 거예요. A, B, C, D. 얘는 보호 문자이기 때문에 보통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네, 인체. 비상전원 겸용 그 전기 저장 장치 구성 요소와 시설 기준인데 혹시 작년에 대한전기협회에서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 판단 기준 28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이 뭐냐면 세미나 자료예요, 이게요. 그때 당시 이제 비상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전체가 ESS 전기 저장 장치에서 개통 연결한 이 시스템의 일부를 다시 부하 연결하는데 비상부하 혹은 소방부하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자, 시설 기준은 전기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은 28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용부하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그 유지되는 그 시간 그리고 충분한 용량 이거를 이제 보존하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압별로 저압 계통과 고압 계통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이제 그 교재 이제 문제풀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그때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하셨었으면 조금 이제 작성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캐패시터 설치하는 그 개폐 장치에 대한 필요 성능이에요. 그래서 그 이 캐패시터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 끊는 시점에서에 대한 차단 능력이 좀 요구가 되죠. 그래서 다른 기술사 종목에서도 지금 콘덴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그 다른 쪽 전기 관련된 시험은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개폐 장치에 대한 필요 성능은 일단 개폐 시의 특이사항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폐 장치의 성능을 요구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투입 현상은 과도전류, 과도전압 발생하고 또 개방 시에는 뭐 제조업에 따른 과전압 그리고 이제 자기여자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 나타나다 보니 개폐 장치에 필요한 성능이란 건 투입 시 과대 돌입 전류에 견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조모가 없어야 되고 내구성, 장수명, 경제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아주 튼튼한 개폐 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전기 화재 발생 원인 중 발생원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화재 사고 발생되면 거의 대부분 전기 화재 쪽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건축 마감재 때문에 한번 화재 발생이 되면 그 발화에 대한 그 진압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유독가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은 뭐 과전류, 뭐 누전 질환, 어떤 열적에 대한 문제, 스파크, 정전기, 낙뢰 이런 등등에 대한 그 발화에 대한 있고요. 원인을 물어봤지만 일부는 대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을 제시해야죠. 뭐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뭐 전격전류 이상에 대한 뭐 케이블 사이즈, 전선 굵기를 선정한다. 그리고 뭐 문어발 배선을 금지한다. 적절한 유지 관리, 절연 저항 등을 측정해서 그 발화가 되지 않게 전기 화재가 되지 않게끔 이제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기 화재는 점화원이 있고 그리고 가연물 있죠, 가연물. 근데 여기서 전기 화재다 보니까 이 전기 화재는 사실 이 점화원이 전기에 관련된 점화원이 됐을 때가 이제 전기 화재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전기 점화원에 대한 인자들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책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딱 답안이 적정하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문제가 좀 평이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있던 것 같진 않았고요. 그리고 전기안 쪽 분야로 이렇게 계속 준비하셨던 분들은 1교시 작성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교시부터가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식 현상 나타났었으면 부식에 대한 그 정의와 부식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제 이 전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희생양급법, 외부전원법, 배류법 이렇게 쫙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중전선이면 또 얘기가 틀어져요.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매설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공이라는 거예요. 가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방식을 넣게 되면 방향이 안 맞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론 부식에 대한 거 있고요. 부식에 대한 종류도 이제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가공 전선에 대한 부식 현상은 이 가공 전선로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으로 부식이 발생되는 거죠. 매설모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다 보니까 부식 현상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녹스나 속스, 질산화합물이나 황화합물 이거로 인해서 전선의 그 표면에 접촉이 됐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제 부식이 발생된다.
두 번째는 그 ACSR 전선 사용하는 여기에 그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되어 있을 때 뭐 이종 금속이죠. 이종 금속. 이중 금속이 아니라 이종 금속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갈바닉 부식. 이거에 따라서 접촉 전이에 의한 부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극. 그리고 이제 그 금속 부식.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가 가공 전선에 대한 부식입니다. 대기, 전해, 간극, 금속. 해서 그 이거에 대한 대책은 원인이 나오면 대책이 나와요. 사실 원인을 뒤집으면 대책이 그게요. 자, 이런 대기 중에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기 중에 이런 가스가 발생됐어요. 자, 이 가스가 없으면 대기 부식이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 가스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를 놓으라는 거죠. 아니면 이 가스가 없게끔 무공해를 만들든가. 그 두 번째, 전해 부식. 이종강 금속 부식. 같은 종류의 금속을 쓰라는 거죠. 아니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열, 금속 간에 대한 그 서열이 가까운 물질을 쓰라는 거죠. 가까운 물질. 그러니까 원인에 딱 보면 대책이 멀리 도망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 원인 대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전기 방식을 하는데 전기적인 방식법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건 사실 매설지선이에요. 매설지선. 지중 전선로. 해서 25점짜리 문제 구성하려다 보니 어떻게 가공전선 부식만 다 할 수 있겠어요. 이쪽에 관련돼서 뭐 일을 하셨던 분들은 보다 좀 수준 높게 답안을 작성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가공 부식 이런데 추가적으로 지중 전선로, 매설된 지중 전선로는 이런 종류의 전기 방식법을 이용해서 부식을 방지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지중 매설 금속체 이야기지 지중 전선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중 전선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금속관하고 케이블하고 저게 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지중 전선로에서는 부식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중 쪽으로는 다 ELP관 쓰고 금속관을 쓰지 않는데 저건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지중 전선로에 대한 부식 방지 대책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실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방식 전기 철도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쓰는데요. 지금 전기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에서 뭐 직접 배류해서 여기 보면 직접 선택, 그다음에 강제, 배류급 이렇게 쓰면 정답 딱 그림 이 답안대로 하면 많은데 문제가 저분 질문하는 문제가 이제 가공전선 부식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가공전선에 우리 생각 여기 나와 있는 대기, 전시, 간극, 금속 요 그림을 요걸 써주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논리시라든지 그다음 과학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써주면 되는데 요 지금 딱 한 페이지 23페이지 요 하나 가지고는 잡아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필요 요거는 저분 지금 아무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보다 수준 높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우리가 가공전선 부식 현상에 대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지중에서는 이런 식에 대한 거를 쓰더라라는 거로 좀 그 약간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라는 거지. 예, 이걸 반드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공전선에 대한 그 부식 현상에 대해서 내가
뭐 논문도 작성하고 내가 연구 좀 했어. 이러면 이 답이 확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25점짜리가 답안지 작성하는 그 분량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걸 10점짜리처럼 작성하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25점짜리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런 식의 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넣을 때 부식은 전이차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 화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좀 맺으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속설만 봐서는 정연선이 10점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25점짜리라고 완전 억지로 써요.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10점째 나오면 간단해요. 근데 25점 나오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구성해서 할 거냐. 이의 제기해야 돼요, 이거. 근데 사실 뭐 이 시험이 나오고 나면 사실 그 많아요, 사실 민원이. 물리 배운 사람들이나 와서 지금 무슨 전기한 사람들한테 그 25점짜리 이러는데 자식가. 근데 사실 이 문제도 그 발송배정 공학에서 일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사실. 자, 재손실의 하인리 방식하고 시몬즈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뭐 재손실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개요 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인리 방식은 재 코스트를 직접 코스트와 간접 코스트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간접 코스트는 직접 코스트의 한 4배 정도 되더라. 직접 코스트는 이제 그 회사 신청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간접 코스트는 그게 외적인 거죠, 사실은. 뭐 보상 관련된 거, 인적 손실, 사람 다쳤으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대차가 들어와야지, 대태가. 그리고 물적 손실, 그리고 기타 손실 비용, 뭐 공상 치료비 이런 등등이 이제 간접 코스트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시몬즈는 아니다, 거의 유사한 얘기 같긴 한데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즈는 그런 거죠. 뭐 아니야, 하인리 쪽에서 제시한 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뭐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이게 사실 그 안전공사 검사 지침에 일부 나오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우리 공공기관 어떤 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6년도 기술 기준 받기 전에는 뭐 통합 접지 하려면 통합으로 표시 안 하죠. 뭐 전기, 필회, 통신 접지를 그 하나로 접지 방식 했을 때는 그 2.5m 이내 모든 금속체는 등전입 본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기술 기준에. 그러다가 2016년도가 기술 기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게 빠지고 IC에 관련된 감전 보호 체계를 만족시킬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건축물마다 등전입 본딩을 하는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이게 시공상으로 결코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사실은 등전입 본딩 한다는 게. 그리고 완료가 된 다음에 등전입 본딩 된 걸 다 조사할 수는 있겠죠, 일일이 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좀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공사 2018년도판 그 통합 접지 시 그 검사 지침에 보면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전입 본딩이 어떤 거다, 그 등전입 본딩에 대한 역할과 종류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여기서 뺐냐면 사실은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이집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 기준에 관련된 시설 기준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지침, 그리고 모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등전입 본딩이 된 이유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제 풀이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보시고요.
사실 지금도 좀 전 조금 의심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통합 접지 글쎄 통합 접지를 하면 접지장 값이 얼마인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못 봤어요 사실. 일단 기술 기준상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검사하시는 그쪽에서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 지침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기준상에는 통합 접지 시에 접지장 값이 얼마 이하로 돼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기준상에는 나와 있는 거 아직 그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 접지에 관련된 건 좀 그래서 과연 이게 기준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뭐냐면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다 개별 접지 해놓으면 이 다 또 묶어놔야 되고 또 이런 그 현장에서는 또 그런 또 얘기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통합 접지에 관련된 건 좀 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그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또 그 속에는 당연치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 얘가 건축물을 보호하는 피뢰침에 대한 접지장 값이 과연 얼마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과연 기준상에 나와 있는가? 당연히 그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치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이거 그 지난번 뭐 공동구 화재 때문에 나왔던 건지 모르지만 이 전력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 전력고 화재의 특징은 이런 거겠죠. 밀폐 공간의 화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한번 사고 발생되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 크죠. 지난번에 이제 뭐 통신 회사의 그 공동구도 또 화재에 대한 시간 얼마 안 됐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력구 어쨌든 이제 같은 공동구 개념이라는 거. 공동구지만 거기는 그 전력 케이블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난연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런 그 난연 케이블에 대한 필요성은 무기계 난연 충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연성은 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안 타는 게 아니라 타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연속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케이블에 비해서도 난연 케이블은 난연성이 좀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집 보시면 난연 케이블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케이블에 대한 난연 처리는 물론 난연 테이프도 있죠. 뭐 도료도 있고 뭐 시트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 치레이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도 그 무독성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전력구의 감시 시스템은 과연 전력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전력구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목적은 정보 관리죠. 출입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리고 보안 관리, 운전, 화재, 수위, 뭐 통풍에 대한 환기 팻, 온도 분포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설비 관리, 뭐 CCTV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설비 관리 이런 네 가지에 대한 큰 그 전력고 상시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 어떻게 다 원격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그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뭐 카메라가 됐든 뭐 센서가 됐든 어떤 특별한 검출 장치 됐든. 그래서 이제 조명에 달리는 거, 뭐 수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도체 온도, 그리고 접촉부, 특히 접촉부가 이제 그 접촉 저항에 의한 발열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부에 대한 온도 감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환기에 대한 거, 그리고 온도. 뭐 여기 이제 그 방제에 대한 건 빠졌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소화 설비가 가동하려면 수신반에서 지정을 해야겠죠. 수신반이 지정하려면 본인이 혼자 하겠어요?
감지기로부터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감지기가 일반적인 감지기보다는 좀 특수한 거, 뭐 아날로그식이나 아니면 뭐 불꽃 감지기 이런 감지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신속하게 뭐 수신기로 보내고, 수신기는 여기에 관련된 여기 내용은 빠졌지만 그에 상하는 그 소화 시설을 갖춰서 그 전력에 대한 화재에 대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가 나왔던 계기는 그 지난번 공동구 화재 때문에 그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반 수업 진행할 때 그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전력구 감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공동구 밀폐 공간에서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 원인 대책, 이걸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문제가 나왔어요. 전기 설비 열화 진단 방법 중에서 활선 진단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이게 뭐 케이블, 뭐 변압기 이름 딱 좋은데 전기 설비라고 그냥 묶었어요. 전기 설비 그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열화의 원인은 전기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 환경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전기 설비가 언술하려면 첫 번째 전기 설비가 뭔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나 사업법 보면 전기 설비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가 흐르는 모든 그 기기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를 전기 설비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본다면 GIS, 케이블,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전동기, 콘덴서까지 쫙 있어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일부만 발췌했지만 활선과 정전 진단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전기 설비를 구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대표적인 이런 방법들이 있다. 자, 거기서 이제 활선을 물어본 거죠, 활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건, 자, 여기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들이 대표적인 게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케이블, 변압기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제 케이블에 대해 관련된 거, 변압기 관련된 거, 이 정도에 대한 걸 갖다 압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서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에 대한 활선 진단법은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주요 설비, 자, 케이블, 우리가 잘 아는 케이블과 변압기는 이렇게 있다. 그리고 활선 진단 방법을 알아서 뭐 했겠어요. 원인 나왔죠. 진단 방법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를 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프리집에선 케이블하고 변압기에 관련된 활선 진단 방법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나는 발전기, 전동기 쪽에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내가 내용을 잘 알아. 그러면 그쪽으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2교시의 마지막 문제가 저압회로의 차단 용량 선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선정 똑같은 제목으로 정리를 해놓은 교재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설비 기술기준 42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재에 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선정 방법은 차단 용량 선정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이 이렇더라.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용량 선정 방법은 우리가 내선 규정에 표로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압을 전력회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고 수용관 내에서
변성해서 저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0A를 놓고 그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이제 차단 용량을 정하는 그 값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명시 안 했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선에 대한 굵기에 따라서 차단 용량을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차단 용량 선정 방법이다 보니 자, 선택 차단, 캐스케이드, 전 용량 차단 방식을 선정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차단 용량을 선정해라. 이런 방식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본 거고 이거를 그냥 그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성 규정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케이블 사이즈 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차단기, 저압 차단기가 자 이게 특고든 고압이든 변성에 저압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 ACB. 얘도 저압 차단기라는 거죠. 자, 이 주차단기 여기 다 분리되어 있는 뭐 피더들 또 있을 거고 또 얘 보면 얘에 따라서 또 있을 거라는 거죠. 피더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차단기에 대한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서 차단 용량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루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본 건 이 차단에 대한 방식 이거를 선택 차단할 거냐, 캐스케이드 할 거냐, 정유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차단 용량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단 용량이다 보니까 차단기니까 이런 차단 용량, 차단 전류를 구하는 이런 공식, 이론적인 공식에 따라서 그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기술기준상에서는 10카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카 차단기 위에는 뭐 25카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이 기술기준상 내용을 잘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의 답을 어필하는 게 좀 답안 구성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그나마 좀 평이했었는데 2교시는 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요게 25점짜리로서는 조금 내용 작성하기에 좀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폭넓게 바라보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